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어제 이어 오늘 열린 토론도 강복 80주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80년 전 오늘 우리는 마침내 빼앗긴 주권을 되찾고 빛을 해보겠습니다. 그 빛은 단순한 해방을 넘어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를 이 땅에 굳건히 세웠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비롯해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글로벌 패권 경쟁 등 쉽지 않은 미완의 과제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강복 80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잠시 후 두 분의 원로 정치인 모시고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KBS 1라디오 열린토론 강복 80주년 특집 대한민국 80년 어제와 오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오늘 열린토론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대중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문화관광부 장관, 문재인 정부 국가정보원장을 지냈고 현재 전남, 해남, 완도, 진도를 지역구로 둔 5선 중진 의원이시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군사독재 시절 제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고 이후 국회의원과 국민권익위원장, 특임장관을 역임한 분이십니다.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KBS 열린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시민분들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50년대생이지만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독재적인 정권 치하에서 살았었으니까요. 그때는 뜨거웠죠. 그러다가 많은 자유가 국민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80년대 중후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미취학 아동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최루탄 터지고 하면 할머니가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대학생들이 막 개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술래잡기 하나? 그런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직접 뽑고 이렇게 바뀌게 됐으니까 정치가 많이 변했다고 느끼죠. 형식적으로는 뭐 그래도 많이 변했겠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는 뭐 어느 나라 정치나 그렇겠습니다만은 좀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념 대립이라는 게 계속 어쨌든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역 감정이랑 결부되고 이제는 뭐 세대 갈등, 뭐 성 갈등. 근데 정치라고 하는 건 어쨌든 표를 얻기 위해서 계속 누군가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극단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정치는 정당 정치니까요. 뭐 정당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가치도 추구하면서 경쟁할 땐 경쟁하고 협조할 땐 협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현대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별로 보진 못한 것 같아서 이제 그런 정치 문화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시민분들의 의견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재규 선생님, 이 신뢰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가급적이면 나이는 연세는 여쭤보지 않아야 되는데 1945년에 태어났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954년생을 해방둥이라고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5년생 해방둥이죠. 네. 예. 딱 그 해에. 제가 해방되던 해 1월 11일 날 태어났으니까요. 네. 딱 해방둥이죠. 그로부터 한 8개월 뒤에 7개월 정도 지나고 난 뒤에 해방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에서 7달 살았죠.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면 박지원
의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재호 이사장님하고 어느 분이 형님이신 겁니까? 저분이 형님입니다. 아니 이재호 위원장이 형님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아니 얼굴 생긴 거 보세요. 네. 내가 여튼, 세 살이나 어린데 맨날 젊어지시려고 내보고 당신이 형님 하라고 그래 자기가 젊어진다고 그러지. 3살 형님이십니까? 네, 저는 1942년생. 아니 3살 형님이면 말도 못 붙이는 사이 아니? 그럼요. 예. 그런데 제가 원체 그래서 훌륭하니까 예. 둘이 친구로 잘 지냅니다. 자, 먼저 이 두 분 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현역 의원은 지금 박 의원님이 유일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국회에서 21대 유일하죠. 국회에서요. 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물론 3살 때 해방이 됐으니까 뭐 구체적 기억은 없죠. 네. 그렇지만 저희 선친이 독립유공자였고 그래서 이제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든 참 경동에 우리 건국 후 파동을 그래도 우리 국민이 민족이 훌륭해서 잘 지내왔다 저는 평가를 합니다. 네. 정말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한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신 사실 지금 22대 국회에 뭐 쭉 이어져온 한국 정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또 박지원 의원님이시고 또 이재호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신데 해방동의로서 80주년을 맞는 감회 지금 그럼 연세가 80세가 되신 겁니다. 예, 딱 80이죠. 네. 예. 어떤 감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뭐 80이라 그러니까 뭐 실감은 나지 않지만은 그 고비고비마다 뭐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80이 돼 버렸죠. 그런데 난 뭐 우리나라가 그 지난 80년간 어려운 걸 겪었던 것을 돌아보면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로 참 위대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이 위대하다. 박 위대하죠. 의원님, 예. 위대하니까 윤석열, 김건희 같은 사람 몰아내죠. 잠시 뒤에 그 정치 관련되는 질문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워낙 이제 3, 4살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고향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진도. 전라남도 진도에서 네. 태어나서 거기에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기억이 나세요? 그렇죠. 조금은 기억나죠. 어. 기억나는 게 그 폭격기 이런 게 많이 지나갈 때하고 그 어렸을 때 우리는 내거리에 있는 가게를 전방이라고 그랬죠. 전방은 의뢰이 일본 사람들이 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기모노 입고 이런 것을 기억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죠.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전방의 주인이었고 아니 이 사장님은 기억은 안 나시면 주변 분들이 뭐 친척이나 예. 아버님 어머니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저희 아버님이 39년에 일제가 이제 강제징용을 발동했잖아요. 예. 그래서 강원도 탄광의 광부로 가셨거든요. 이제 일본으로 안 끌려가는 대신에 이제 탄광으로. 국내 징용입니다. 예. 그 탄광 광부로 가셔갖고 제가 태어날 때는 아버지가 삼척 탄광에서 이제 옥계 탄광으로 옮겼을 때니까. 예.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는 묵호에서 태어났거든요. 묵호 태생이시군요. 예.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그 옥계 탄광 묵호에서 그 바로 옆이니까. 그래서 태어나서 해방되고 정부 수립되고 고향으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광복 그만두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셨으니까. 가족들과 예, 가족. 네. 예. 고향은 어디십니까? 경북 영양이죠. 경북 영양인데 돌아오셨으니까 그때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는 그 해방될 때 이야기 예. 들으면 근데 광산이 일본인들이 운영을 했거든요. 일제 때 광산 운영 경영권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해방이 되어버리니까 일본인들이 손을 놔버리니까 이제 광부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본인 그 경영자들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진짜 해방 기분을 맞았죠. 그래서 탄광에 뭐 그야말로 해방이라는 걸 진짜 실감나게 느꼈다고 하는 것이 그때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네, 그 얘기를 들으셨군요. 예. 자, 나 그 우리 이재유 위원장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아버님은 국내에서 강제 이제 징용을 당했는데 예. 그 강제징용자로서 배보상을 받으셨어요? 뭐 그거 뭐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보면은 배보상 있는 줄도 몰랐어요. 외국의 강제징용자들은 배보상을 받았는데 또 아직 안 받은 분들도 있죠. 일본하고 관계가 있는데 국내 징용자에 대해서는 그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뭐 그건 그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진폐증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예, 탄광에. 탄광에서 탄광, 이제 막장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 진폐증이 대개 광부들이 진폐증으로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것도 진폐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뭐 진폐증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뭐 보세 있다는데 저는 그런 걸 몰라서 우리는 뭐. 그래서 지금 현재 해남에 예. 옥매산이라고 있어요. 예. 옥을 캐는 거기에 있던 광부들이 이 폭파 예. 기술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인근 섬에 일본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그 노동자들을 몇백 명 강제징용을 그리 데려갔어요. 동원이 됐고. 예, 동원이 됐죠. 네. 그런데 해방이 됐단 말이야. 해방이 되니까 이제 데려다 주지를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섬에 있으니까 배를 구해가지고 너무 많이 탔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오다가 그 배가 수장이 됐어요. 그래서 다 참 운명을 했는데 아직 그분들에 대한 그 국가에서나 이 배상이 없고 원인도 규명 못 시키고 있어서 해남 옥매섬에 보면은 그 유족들이 군과 해가지고 그 유족 그 추모비를 네. 세워놓고 있어요. 아,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복 80주년 참 우리가 지금 이런 발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의 역사는 없는지도 좀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해방됐다는 기쁨도 잠시 1950년입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국 전쟁 상황 박 의원님 좀 생각나신 거 그때도 여전히 진도에 사실 진도 때죠. 살았죠. 네, 네. 어땠습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전쟁 났다는 그런 때는 무슨 통신이 잘 없었잖아요. 예. 라디오가 이제 부잣집에 있었는데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났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북한 인민군들이 전쟁 발발 후 36일 만에 진도에 들어온 것으로 들어왔군요. 알아요. 그렇죠. 그때는 육지와 이어진 다리가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다리가 없죠. 예, 예. 배 타고 다 들어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양민 학살하고 참으로 동족끼리 처참한 그런 아픔을 네. 겪었죠. 자, 거의 8살 정도 됐을 박지원 의원님의 기억이신데 이 사장님은 한 대략 5살 정도 됐을 그렇습니다. 무렵입니다. 예. 경북 영양. 예, 우리 나이로는 6살 때인데 예. 저는 그때 기억나는 건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다음 해 이제 6.25가 났기 때문에 기억은 동네 어른들은 다 피난 가고 동네는 할머니들 어린아이들만 남아 있었거든요. 그 우리 동네 할머니들하고 우리 또래 어린애들 5살, 6살 어린들만 동네 남았던 기억이 나요. 예. 기억이 나서 그때 2.25 나도 51년도인가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 전투가 해서 패배한 이제 민군들이 이제 북으로 돌아가는 그 후퇴로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는
지나서 이제 동해 안으로 가서 포항으로 가서 이제 북한으로 가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 영양군에 인민군들이 많이 들어왔죠.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을도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어른들이 없으니까 낮에는 동회 동사무소 거기에 이제 인민군들이 우리 어린이를 모아놓고 자기네들 노래 인민군가 가르치고 하는 기억이 나요. 예. 우리가 어렸을 때 거기 모여서 그 인민군가 배우고 그랬어요. 그 기억이 나고 새벽에는 이제 그러다가 국군들이 이제 수복에서 들어오니까 이제 밤새도록 교전이 나잖아요. 밤새도록 이제 콩 뽑듯이 이제 이제 사격을 서로 하니까. 그래 아침 되면 이제 그 인민군들이 죽은 시체가 이제 마을 그 강변 2개 예. 쭉 이렇게 놓여 있어요. 그래 그거 구경하러 가자고 우리 꼬마들이 야 인민군들 저 죽었단다 구경 아이고. 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벽 마을에 아침 되면 마을에 나가서 그 구경하고 했던 네. 그 기억이 지금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사람 죽은 것을 처음 구경한 것이 인민군들이 죽은 전쟁의 참상이네요. 그렇죠. 박 의원, 네. 그때 배웠던 인민군 노래 기억나요? 인민군 노래는 기억 안 나는데 네. 김일성 노래인가 네. 뭐 그거는 뭐 굳이 부르시지는 않아도 돼요. 예, 네. 그건 뭐 한 구절 몇 구절 가끔 기억나요. 그게 저희들은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예. 다녔으니까 배웠어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나죠. 지금 한번 불러봐도 재밌습니다. 방송사항상 뭐 직접 부르시. 아니 그다음- 그리고 저희 고향 대부분 피난 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 진도에서는 네. 피난 섬이니까 갈 수도 없고 했는데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보았지. 네. 우리 마을은 양쪽에 산이 있고 이러니까 산 밑에 뭐 시골 마을이 다 그렇지만 양쪽 산 밑에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쪽 산에서 이제 양지 쪽 산에는 국군, 음지 쪽 산에는 이제 인민군이 이제 하면 밤 되면요. 밤에 자려고 누워 있으면 그 창호지가 있잖아요. 시골 예. 청들은 그 막 불빛이 그냥 전 총을 주고받고 하는 그게 아주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들은 없고 애들만 있으니까 뭐 별로 무서운 건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 총소리 듣고 자랐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80년을 달려야 돼가지고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박 의원님, 1960년대 접어들면서는 바로 4.19 혁명, 또 5.16 군사 쿠데타, 이때의 기억은 또 좀 강하게 나는 기억이 있다면 어떤 기억이실까요? 3.15 부정선거가 사실 저희는 제가 목포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예. 일어났는데 저희 고향 진도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장이, 지서장, 경찰 파출소장이죠. 이런 분들이 와서 다 이승만 찍게끔 연속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당시는 부정선거인지도 몰랐어요. 의뢰이 권력에서 그렇게 하락하면 하는 것으로 알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이제 부정선거다 하고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그때야 물론 지식인들은 알았겠지만은 시골에서 뭐 잘 몰랐죠. 그래서 그런 것이 기억나요. 부정선거인데도 부정선거인 줄을 몰랐던 그렇죠. 당시 상황. 그냥 무조건 관에서 하라고 하면은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목포에서 고등학생이었으면 박 의원님 아니 우리 네. 진도에서 그렇게 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 의원님 지금 이제 이른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신 가슴에 뭔가 불끈하는 그런 게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선거냐. 이승만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렸을 때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는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라님이 시키는 것을 그대로 백성은 따라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신 분들이 시골에 거의가 다 그랬어요. 예.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4.19, 5.16. 4.19 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60년에. 그런데 서울에서 4.19가 났다는 걸 그때 영양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시골에서는 통신이 안 될 때니까 한 3, 4개월 뒤에 야 서울에서 뭐 데모 학생들이 데모했단다 소리를 듣고 야 그럼 우리도 뭐 데모해야 안 되겠냐 뭐 그래서 그때는 시골에서 근데 뭐 데모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미 4.19 4월달 지나서 6월달인가 그때 우리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영양고등도 촌인데 시골인데 보다 더 촌인 무슨 중학교로 우리 교장 선생님 좌천이 됐어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의성에 있는 무슨 중학교 교장.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이 야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인데 중학교 교사에 좌천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장 전출 반대 데모를 했어요. 4.19 때. 그게 4.19 바람을 타고 안 거죠. 이재호 고등학생 이재호가 주도를 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3학년들은 뭐 졸업도 하고 뭐 그래야 되니까 그러고 또 뭐 2학년들은 별로 나선 사람도 없고 뭐 우린 뭣도 모르고 뭐 나선 거죠. 예. 그래서 데모를 주동해 갖고 그걸로 교장 선생님은 전출은 가고 새로운 교사는 안 오고 해서 그 영양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서 한 보름 있었죠. 그게 내가 처음으로 잡혀가서 겪은 경험이죠. 네. 그때 벌써 뭔가 이 학교 내 집회를 주도를 했고 박 의원님 당시에 이 5.16 군사 쿠데타 박정희의 등장 이것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저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늑막염을 7번을 앓았어요. 당시는 늑막염을 앓으면은 되게 죽죠. 그래서 저희 인척 병원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제가 목포 노동병원에서 다녔는데 거기 노동병원 의사 우리 인척이 있어서 그 우리 친구들은 지금도 우리 아버님이 노동병원 원장이었냐 이렇게 알아요. 입원실로 와서 놀았으니까. 의사 집의 아들로 친구들 아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동병원 입원실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고 진도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소위 빌빌했죠. 그러니까 그런 마찬가지로 지금 진도도 오지 섬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식을 접하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 라디오를 통해서 군사혁명이 났다. 이런 것은 진도 같은 시골에서 그 어르신들은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홀로 사시는데 그냥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물론 젊은 청년들은 이제 울분하고 그런 것도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저는 건강이 나빴기 때문에 주로 어머니 품속에서 살아서 어머니들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만 기억나죠. 네. 두 분이 참 이 영남과 호남에서 80년을 관통하는 그 궤적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박지원 의원님은 그 뒤에 현실 정치를 하시면서 또 이게 폭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재호 이사장님은 일찌감치 아까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유신 시대 박정희 정권일 때죠. 또 5.18 광주화 전쟁을 거쳐서 전두환 정권 제후광후 시절까지 5차례에 걸쳐 10년 6개월간 그러니까 감방에 있었던 총 시간을 더해보면 10년 이상 10년 6개월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은 참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무엇이 이 청년 이재호를 이렇게 나서게 만든 겁니까? 전부 지금 생각해봐도 뭐 특별한 무슨 뭐 이념이나 신념이 있었다기보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지금까지 온 건데 80년을 살았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은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문 하고, 이건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랬는데 5.16 나고도 61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예. 그때 시골에서는 농촌 운동, 5.16 정부가 중농 정책을 했기 때문에 농촌 이제 내 많은 이제 신경을 썼거든요. 그때는 나는 이제 시골에 4.27 구락부라고 있었어요. 4.27 그룹. 고2 때 4.27 그룹 영양군 연합회 회장을 하고 고3 때 62년도 고3 때는 4.27 그룹 경상북도 연합회장을 할 정도로 4.27 운동에 내가 전념을 했죠. 예. 5.16이나 그 기억이. 그러니까 뭐 군사 정부다 뭐 이런 건 별로 기억이 별로 나는 게 없고 뭐 원체 시골이니까 그냥 뭐 농촌 운동만 했는데 내를 돌이켜 보면 내가 뭐 특별한 의식이 있거나 무슨 뭐 애국심이 있어서 뭐 지금까지 왔다기보다 그냥 옳은 건 하고 옳지 않는 건 안 하고 그냥 살다 보니 네. 뭐 살다 보니 이렇게 왔지 않느냐. 당시는 젊은 사람들이 4.27 그건 주로 농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는 거기도 가입 안 해봤어요. 이제 몸이 나쁘니까. 예. 그리고 재건국민운동본부 기억나요? 그게 셌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그거는 재건국민운동? 그러니까 청년단체였죠. 예. 이제 국민운동 기구였는데 각 시도 시군에 지부가 있었어요. 군에는 재건국민운동 외양군 지회, 뭐 경상북도 지부 있었는데 거기서 재건국민운동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에겐 주로 웅변 대회 이런 걸 많이 했어요. 무슨 겨울 되면 불조심 웅변대, 무슨 방공 웅변대, 방첩 웅변대 뭐 이런 그 행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는 고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부터 그랬지만은 그 웅변을 좀 하고 또 뭐 아무래도 그 고등학생 중에 좀 발언권이 있고 그러 놓으니까 예. 거기에 많이 불려다녔어요. 저도 웅변을 했는데 거기 많이 나갔어요. 예. 그냥 뭐 방첩, 질서하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아무튼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셌어요. 약간 재건국민운동본부면 조금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듯한 그렇죠, 정부. 정부 기구죠. 예. 정부. 자, 병에 이렇게 좀 시달렸던 박지원 의원님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 그래도 호남 정치인으로서는 그 뒤에 우리 바로 이 5.18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어떤 정치적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시고? 저는 5.18 때도 미국에서 살았어요. 미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이렇게 교포들이 본국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저희 아내가 광주 출신이고 그 전남여고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 매일 이제 광주로 전화를 할 것 아니에요. 자기 친정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자기 제부 그러니까 동생 남편이 소아과 병원을 하는데 그 동생이 금남로 아파트에 사는데 밤에 학생들이 도망쳐와서 집에 넣어줬다가 보내줬다 뭐 병원에서 치료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울고 하는데 저는 실감이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네. 그때는 또 해외에 계실 때라. 그때 이정희 저는 사장님은 감옥에 5.18 있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있었습니다. 광주 교도소에 80년 5월 달에 광주 교도소에 있었는데 광주를 어떻게 서울에 이감 갔죠. 서울에서 79년에 구속이 되어서 예. 이제 지역 5년형을 선고받고 이제 광주로 서울에서 광주로 이감을 갔죠. 광주로 가 있는데 하루는 우리가 사는 그 광주 교도소가 이게 복식으로 되어 있어요. 양쪽에 가운데 예. 이렇게 통로가 있고 우리는 이제 우쪽에 북쪽에 있는데 저 남쪽이 좀 방이 따뜻해요. 그 남쪽 방에 있는데
하루는 북쪽으로 발을 옮겨요. 북쪽은 좀 추워요. 그건 뭐 3, 4월도 눈이 안 녹고 그래도 추워요. 그리고 우리가 항의를 했어요. 소장인데 왜 남쪽 방 다 비어 있는데 왜 북쪽으로 발을 옮기냐고. 그러니까 들어올 손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저녁에 보니까 들어올 손님이 광주 민주화운동 항쟁으로 그 주동자들 좀 시민운동의 주동자였던 분들이 뭐 홍남순 변호사, 뭐 박성무 의원 뭐 이런 분들이 한 50명이 그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그분들에게 남쪽 방을 내주고 서울도 이감간 우리는 북쪽 방으로 옮겼죠. 그게 5.18 때 광주 기억입니다. 아, 그러니까 5.18을 박 의원님은 미국에서 예. 또 이재우 사장님은 광주 교도소에서.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 그 시간을 아픈 역사죠. 지나고 나서 드디어 이제 80년대 들어오면서 6월 항쟁입니다. 박 의원님. 이거 제가 여쭤보려고 계속 이제 꽉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1980년대를 이야기하자면 바로 삼김입니다.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한 번씩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그 전에 말이죠. 네. 제가 그러한 일을 방송을 통해서 수차 소개를 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려서 이제 한 게 있는데 제가 고백을 다시 한번 하자면은 예. 몇 년도 네. 예, 80년대 전두환이 집권을 했잖아요. 그 동생 새마을 회장은 전경환 씨하고 저하고 가까웠습니다. 그 전부터. 그래서 제가 당시는 뉴욕 한인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예. 하고 있었는데 전경환 씨가 뉴욕을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그때까지 전두환 대통령이 동생인지는 몰랐죠. 자기 형님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뭘 모일 뉴욕에 오니 좀 환영을 해달라. 한인회장으로서. 한인회장이니까 했어요. 해가지고 저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협력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김대중 선생께서 망명을 했을 때 워싱턴에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께서 박지원 회장은 뉴욕 한인회장 미주 지역 총연합 회장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환영한 거지 전두환 독재자 살인자를 환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민주화를 위해서 함께 일하자. 이런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정치를 하시게 됐네요. 네, 정치 또 민주화 운동에 벽돌 한 장이라도 놓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박지원의 인생의 이 80년대 삼김 바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게 이야기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청취자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을 통해서 박지원이 본 김대중 전 대통령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제가 본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우리 국민이 전직 대통령으로 날이 갈수록 역사적 세계적 평가가 새로워지는 분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민주주의자고 항상 역사를 생각하는 그런 언행 생활을 하셨다. 그런 걸로 생각됩니다. 네. 아니 제가 이제 광고에 이 문구죠. 카피라고 그러는데 산소 같은 여자는 들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생전에 박 의원님을 산소 같은 남자. 이게 그때부터 무슨 네. 제가 잘 모셨기 때문에 저를 끝까지 저 하나만은 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지금도 돌아가신 후로도 한 번도 잊어본 적 없이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침대에서 무건의 대화를 합니다. 네. 대통령님, 오늘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김대중 대통령은 살아계신다.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태어나도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하시겠죠. 그런 분 만날 수가 없죠. 만난 것 자체가 영광이고 제가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런 철학자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박 의원님은 삼김에 대해서 별 나쁜 이야기 안 하실 것 같고요. 이사장님 삼김에 대해서 냉정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저는 사실 김대중 대통령님과 김영삼 대통령을 일찍 알았어요. 네. 64년, 65년 한일회담 그 반대 63 데모할 때 그때 제가 중대 그 투쟁위원장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정치인들을 또 같이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한일회담 반대 데모에 참여를 하도록 해서 이제 그 찾아가서 만나고 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제적이 돼 갖고 군대 이제 강대 징집대에서 3년간 복무하고 나오니까 이제 69년이었어요. 69년 삼선 개헌이 있었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삼선 개헌 반대 데모를 주동할까봐 제적된 자기 대학에 복교를 안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화운동 길로 들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자주 만나게 돼요. 제야에서. 제야에서 이제 아무래도 현실 정치인들하고 연결을 해야 되고 또 도움도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예. 또 같이 연합을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자주 만나 뵀는데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님은 공적으로는 뭐 엄격함도 있고 뭐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아주 다정하세요. 김대중 대통령님은 뭐 아주 엄한 분 같은데 제가 마포에 있는 거 사무실 자주 갔거든. 제야 있을 때. 그 맨날 내가 가면 뭐 유 회장 하고 뭐 그 뭐 사슴 뭐 볼로 만든 약인가 뭐 그것도 가서 이제 주고. 네. 아주 기밀스러운 이야기는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뭐 하여튼 친하게 지냈어요. 또 네. 김영삼 대통령도 우리 제야에서 이제 협조할 일이 있어 상도동 집으로 찾아가면 꼭 이 회장 밥 안 먹었지? 그 먹었다 먼저 물어봐요. 그때 뭐 제야에도 고생한 줄 알고 그럼 뭐 식사했습니다. 그럼 그러지 마. 밥 먹고 가. 칼국수가 나왔습니까? 칼국수도 나오고 뭐 하여튼 두 분이 정치인으로서 엄격함에 비해서 인간적으로는 아주 다정했다고 내 기억이 나고 그러고 제야에서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 아주 잘 거절함이 없이 잘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용돈도 잘 주셨지. 그럼요. 그걸 얘기해야지. 그 용돈이 아니라 그때는 뭐 제야 우리 운동한 운동자 기금이죠. 활동비. 주시고 사실 김종필 총리는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 돼갖고 김종필 총리 임명 반대를 했잖아요. 그때 DJP 연합에서 뭐 총리 반대를 오래 했잖아요. 그때 오래 했는데 5개월 했지. 오래 했는데 이제 의사당 본회의장 뒤에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어르신. 그래서 내가 하루는 뒤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김종필 총리가 저를 보고 이 의원 이제 좀 그만해요. 제가 이제 그때는 한나라당 때니까 신한국당 때니까 그러니까 이 회장 좀 그만해 좀 해줘. 그게 내가 아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가슴이 뜨끔하셨겠네요. 박지원 의원께는 이 부분을 꼭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김이 우리 이 민주화 또 87 체제에 끼친 영향 3명 중에서 2사람은 또 최종적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또 총리를 지냈고요. 이 3사람이 기여한 바 우리 민주화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세 분의 일화에 대해서는 뭐 오늘 밤새 얘기를 해도 그칠 수가 없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이재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나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아주 좋으셔요. 그러나 두 분은 협력하면서도 경쟁을 했다 하는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김종필 총리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화관광체육부 장관을 하는데 김대중 정부입니다. 김대중 정부죠. 하는데
저를 저 이재호 저 나쁜 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낸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나 자민련하고 같이 하는데 아주 간신히 과반을 넘는데 그때 저 당에서 박지원이는 김대중 총재가 하도 대통령이 하도 애정을 가지고 하나만 감싸기 때문에 저 미워하는 사람 많다 해가지고 이제 해임 건의안이 가결될 뻔했어요.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는 오늘부터 3일간 장관실이건 10여건 가서 300명 국회의원들에게 5번씩 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전화를 해라 다 했어요. 그런데 부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김종필 총리는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가하고 표결이 끝나서 제가 부결되는 것을 보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국회에 이제 CCTV가 없으니까 거기서 전화로 국무위원 대기실로 연락해 줘야 오는 건데. 예. 그 총리께서 오셔서 제가 90도로 총리님 투표에 참가도 감사한데 개표 결과도 보고 나오셔서 진짜 백골남항입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박 장관 건강하세요. 미운 놈 보고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목걸이 송연했지. 야 저러니까 혁명을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저는 물론 김대중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지만은 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김종필 총리님을 잊을 수 없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갑자기 전화라도 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아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그 김종필 총리 사모님 예. 박영옥 여사가 운명하셨을 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가시고 그 이호 여사님도 건강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 제가 다녀올 테니까 빈소에 가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호 여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가야 돼요. 그분이 박영옥 여사 아니에요. 그런 두 분이 아주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중간에 끊기도 힘들고 며칠 더 날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그래도 우리가 방송이니까요.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강복 80주년 특집으로 준비한 KBS 열린 토론 대한민국 80년 어제와 오늘 민주주의 80년사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이재호 이사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삼김시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어집니다. 이재호 이사장님, 예. MB 정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니까요. 예. 이명박 정부 잘한 점 또 아쉬웠던 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뭐 잘한 점을 이야기하면 많죠. 많은데 뭐 없지 뭘. 크게 이야기하면 외환 위기를 2번 이제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에 극복한 것하고 예. 그다음에 4대강을 해갖고 홍수 가뭄을 극복한 것 이거는 뭐 국가적으로 아주 크게 잘한 거고 뭐 소소하게 말하면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뭐 그런 게 있죠. 네. 일단 짧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지원 의원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4대강 또 금융위기 극복을 얘기하셨는데요. 뭐 무조건 동의해야지. 금융위기 극복은 그분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잘했죠. 그렇지만은 제가 최근에 최승호 PD가 제작한 4대강 다큐멘터리를 용산 CGV에서 봤어요. 네. 아주 잘못했던데요. 그런데 그 4대강 문제에 대해서는 저하고 이재호 장관하고 늘 충돌해요. 이게 보시면은 대통령이 바뀌고 감사원 사무총장이 바뀔 때마다 예. 감사원에서 4대강 감사를 하면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3번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판단은 좀 어렵다 이렇게 봐요. 네. 그건 뭐 토론을 길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잘했다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이건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통령 모두 옥혼을 치렀다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우리 정치가 계속 정권이 바뀌고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런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국정 운영을 정말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그 국정 운영을 잘못하거나 개인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뭐 전직 대통령 아니라 뭐 전직 대통령 이사회라도 뭐 처벌받고 감옥 가고 해야죠. 그런데 그거 이제 그 잘못을 그 내세워 갖고 정치 보복성으로 잡아가고 한다면 그건 이제 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래도 저로서는 뭐 이명박 대통령을 뭐 옹호하고 변호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감옥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그건 뭐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도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뭐 대통령이 분명히 현행법을 어기고 잘못했다면 그건 뭐 네. 감옥을 가야 되는 건데 나 전직 대통령이 줄줄이 감옥 가는 거는 본인들이 이 죄의 유무를 떠나서 나라로 봐서는 불행한 거죠. 국격으로 봐서는 좀 어려운 거죠. 박지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87년 이후에 대통령 우리 이 3번의 탄핵이 있었고 2번은 이제 탄핵 파면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국회적으로 불행한 일이죠. 왜냐하면은 엊그제 김건희가 구속되는 모습을 보고 예. 저는 12시 다 돼서 그냥 잤어요. 그런데 제가 빡 잔 그 순간에 아마 구속 결정이 돼가지고 4시에 눈이 떠져서 그걸 찾아보고 잠을 못 잤어요. 그렇지만은 자 보십시오. 현실이. 명색이 전직 대통령이 속옷바람으로 버티고 의자 붙들고 버티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목걸이 모조품으로 볼라치고 이런 걸 보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어야 된다. 특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유당 때 박마리아, 박근혜 때 최순실, 네. 이게 윤석열 때 또 김건희 이런 게 연속되는데 어떤 경우에도 이제는 전직 대통령들이나 영부인들이 이런 일을 반복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전화위복을 계기로 삼아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집니다. 네. 이 사장님께서는 방금 전에 이제 박지원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오랫동안 이 지난 80년 역사에서 45년에 태어난 이후에 또 여러 민주화 운동에 뛰어드셨잖아요. 예. 근데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바로 지난해 12월 3일입니다.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요? 비상계엄 선언을 보시고 들으시고요. 그건 아주 저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솔직히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네. 그때 뭐 방송국에서 뭐 트로트 가요 뭐 미스트롯 현안가 뭐 무슨 그걸 보고 있었어요. 예. 보고 있는데 자막에 비상계엄 선포 이래서 나는 다음 부를 가수가 노래 제목이 비상계엄인가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또 노래 제목도 또 괴상한 게 있네. 이러고 상상하지를 못하셨군요. 예, 이러고 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좀 아무래도 좀 그래 노래 제목이 좀 이상하다. 혹시 연합뉴스 한번 들어보자. 그 집사람이 같이 보고 있는데 내 마음대로도 채널 바꾸기 뭐 하잖아요. 그래. 예, KBS 보시면 되는데. 네. 집사람 보고 뭐 하여튼 좀 뉴스 좀 들어보자. 그 들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순간 솔직하게 멍했어요. 멍하고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디로 도망가야지. 어디로 도망갈 생각하고 왜냐하면 옛날 비상계엄 때 하도 그런 일이 많았으니까 예. 이 나이에 이거 지금 어디로 또 숨어야 되나 그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곧 국회에서 해제하고 그래서 계엄 해제가 됐고. 예, 마음을 놓았는데 진짜 엉뚱하다 그럴까 전혀 그 국민들이 생각과 시대의 흐름이 안 맞는 것을 한 거죠. 예. 네. 박 의원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그 시점에 국회에 계셨던 거죠? 저는 서울대 분당병원에 저희 동지 빙부 상의당에서 그 상가에 9시에 가서 10시까지 있다가 예. 그 10시 조금 넘어서 이제 저희 집이 여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의도로 오는 순간이에요. 차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첫 마디가 미쳤다. 저는 미쳤다. 이렇게 하고 국회로 갔죠. 바로 국회로 갔더니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었어요. 국회 정문 앞에 가니까 경찰들이 제지해서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야, 내가 그 유명한 박지원이야. 했더니 다 비켜주더라고요. 제 얼굴을 아니까. 그리고 그 주진우 기자, KBS에서 주진우 라이브 하던 거기서 만나서 빨리 국회로 가야 된다고. 국민들이 와야 된다고. 그 국회 본회의장에 가니까는 한 7, 80명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국회 정문은 물론 담벼락까지 다 감시 못 들어오게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했는데 순식간에 우리는 이제 150명이 모여야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있는데 순식간에 모여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정적수가 찾는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항의하니까 절차를 거쳐야 된다.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은 정부에서 계엄령을 선포하면은 계엄법에 따라서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통보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이미 보도가 되고 다 됐기 때문에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결의를 했죠. 네. 그런데 그때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제가 국회의원 오선하면서 처음으로 칭찬받아 봤어요. 우리 국민들이 다 국회로 가자 해가지고 지켜낸 그 민주주의 계엄을
실패하게 만든 것은 위대한 국민이죠. 예. 이번에 폴란드 특사 갔는데도 계속 칭찬하더라고요. 예, 계엄을 신속하게 국회가 해제해줬기 때문에 더 큰 불행을 막았죠. 그건 국회의원들이 전부 칭찬받아야 될 일이에요. 예. 딴 거는 뭐 욕을 많이 듣지만은 그래도 그거는 칭찬받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계엄 내리는 게 왜 잘못됐냐 그러면 다수 야당이 너무 세서 국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대화로 풀 생각을 해야죠. 몇 번이라 대화를 하고 이야기하고 야당 대표나 야당 의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해서 대화로 풀어가는 게 그게 정치고 민주주의인데 예. 그 뜻대로 안 된다고 계엄 내리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상계엄은 어떤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두 분의 또 공통된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87 체제가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개헌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상당히 높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개헌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먼저 박시원 의원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그럼 개헌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개헌 후 윤석열 측에서도 개헌을 제안했고 많은 제야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도 개헌을 제안했을 때 제가 앞장서서 이건 안 된다. 지금 개헌을 하면은 블랙홀로 빠져가지고 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먼저다.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경우에도 개헌 응하지 말도록 해라. 그리고 공약을 해서 반드시 개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어요. 특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발표가 제1항 개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개헌의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거하는 향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구태여 말한다면 프랑스식 이원 집정제, 즉 대통령은 직선으로 해서 외교 안보 부분을 맡고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해서 선출하고 내치를 맡으면 되고 감사원은 국회로 가져오는, 이 정도를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게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전에 얘기했던, 즉 현직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보장하고 개헌된 다음 대통령부터는 4년 중임제가 좋다. 이런 것은 대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조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예, 저도 개헌이 뭐, 된다면 예.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많이 겪었으니까 이제는 77년간 이 국정을 이어오면서 대통령 중심제가 가져오는 정치적 여러 가지로 폐단이 많았으니까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것이 옳다. 분권형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내각이 권력을 나누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해서 한 대통령이니까, 또 우리는 아직까지 분단국가니까 대통령 국민이 직접 선출해서 외교 국방 통일은 대통령이 갖고 국내 내치는 내각에 갔는데, 그 내각의 구성은 대통령이 내각을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 진출한 당의 의석수대로 내각을 구성하면 내각은 연장이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국회에 진출한 각 정당이 다 국정에 참여하니까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중앙 권력을 지방 권력과 또 분권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정부의 많은 권한을
뭐 행정이나 제재이나 교육이나 치안이나 이런 것도 좀 지방 정부로 내려주고 해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권한을 나누고 대통령과 내각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으로 하되 임기는 요즘 거의 뭐 통합되는 4년 중임 네. 분권형 대통령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북 80 지금 네, 한 말씀하십시오.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연정은 자연스럽게 돼야지 국회에 진출한 모든 정당이 한꺼번에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북 80주년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는 얘기하는데 박지원 의원님 보시기엔 두 분 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분으로서 한일 관계 좀 실질적인 개선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저는 독립 유공자 아들이지만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같이 잘 지내야 된다. 일종의 친일파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지낸다는 게 친일파는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런 생각이지 비난을 받죠. 친일파라는 건 아니니까. 네. 제가 국정원장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상 특사로 일본 스가 총리를 2번 일본으로 방문해서 면담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방미를 하면서 먼저 방위를 합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나 조셉 윤 한국 주한 미 대리대사로부터도 네.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미국의 외교의 초점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어요.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데 한일 간에 좀 잘 지내가지고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대만과 중국 문제를 공동 대처하자 하는 거고 우리 정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한미일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한미일 네. 공조를 얘기했어요. 협력. 네.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게 안 돼 온 거예요. 안 돼 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실용 외교를 표방하면서 일본 관계의 그런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선의훈환 먼저 쉬운 것부터 하고 후 어려운 것 처리하자 해서 하는데 저는 그러한 실용적 외교로 한일 관계를 접근해서 이번에 또 방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미국이 가장 바라는 그런 외교를 실용 외교를 해가지고 트럼프한테 주는 선물이다. 저는 그래서 만약에 한미일 정상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서 데이비드 캠프 거기 가서 골프 치고 탁 와인잔 때리는 그런 모습의 외교를 바라고 있는데 저는 선일 후미 접근을 한 것은 아주 신의 한 수로 잘하고 있다. 그런 선일. 한일 관계를 만들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선일 후미. 이조희 선생님은 강북 80주년에 생각하는 한일 관계의 주안점 뭐가 될까요? 네, 한일 관계 그러면 전 지금도 사실 가슴이 좀 울컥하는데 제가 대학생 돼 갖고 한일에 대한 반대 데모로 그 주동하다가 대학에서 제적이 됐고 네. 그래서 강제 징집에서 3년간 군대 생활을 하고 또 그 후로 또 복교가 안 돼 갖고 그 길로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 때 한일회담 반대 학생 운동에 참여한 것이 오늘 제 그 인생의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된 거죠. 그렇게 보면 일본에 대해서야 뭐 감정이 제가 뭐 그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지 않죠. 그러나 이제 역사는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가 36년간 우리 선조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가한 그 여러 가지 그 침탈에 대해서는 우리 잊을 수 없지요. 그럼 일제를 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갖고 앞으로 변화하는 국제 질서에 우리가 일본을 제쳐놓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는 과거는 과거대로 남겨두고 끊임없이 우리가 과거의 일제와 관계를 잊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미래에 대해 한일 관계를 그것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잘 접근을 해 나가되 그러나 우리 민족이 과거를 잊지 않아야 다시 과거와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는 잊지 않되 일본과는 잘 지낼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본도 네. 독일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기들이 한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책임져야 모든 국가하고 진짜 설린여기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네. 박 의원님께서 또 폴란드 특사로 다녔었는데 독일의 빌리 프란트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본에는 있을지 또 한번 시간이 한참 많이 지났지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강복 80주년 대한민국은 크게 변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대한민국의 더 큰 성장과 발전을 위한 도약을 위한 또 분기점이 돼야 될 텐데요. 이 강복 80주년 시점에 두 분께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정치권에 어떤 말씀, 어떤 조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박시원 의원님부터요. 지금 윤석열 내란 후 이 시대적 요구는 내란 청산입니다. 그리고 국민적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청산과 사법, 방송, 검찰 이 3대 개혁에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자.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대통령들은 그러한 개혁 의지가 있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한 산물로 대통령에 당선도 됐지만은 원내 의석이 거의 200석의 범진보 세력이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내란 청산 그리고 3대 개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처리가 돼야 된다. 단 대통령은 외교 안보, 민생 경제를 그리고 3대 특검은 내란 종식을 그리고 국회는 개혁을 해서 분담으로 나가면은 저는 광복의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네, 이 이사장님께서는 네, 우리가 정부 수립된 지가 77년이잖아요. 광복은 80년인데 네. 그동안에 이승만 정권 12년, 박정희 정권 18년, 전두환 노태우 정권 12년. 그러면 77년 헌정사에서 42년을 그야말로 완전한 민주주의가 안 된 그런 뭐 군사 독재라든지 장기 집권이라든지 이런 그 비정상적인 정권을 겪었잖아요. 그러나 그걸 결국 극복한 건 국민의 힘이거든요. 자유당 12년도 4.19 인해서 끝이 났고 박정희 대통령 18년도 결국은 부마항제라든지 국민들이 저항으로 끝났고 전두환도 정권도 결국은 60항쟁으로 끝이 나서 직성되었고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위기가 왔을 때마다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역사 전면에 등장할 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지켰거든요. 앞으로도 국민이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지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우리나라는 위대한 나라가 된다고 봐요. 이번에도 12.3 계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국민의 저항과 국회 결단에 의해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리고 180여일 만에
정상적인 민주국가로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 회복 능력이 많이 성숙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려웠을 때마다 우리 국민의 주인의식을 갖는 한은 민주주의,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인데 우리나라 위기가 왔을 때마다 지도자가 훌륭해서 극복한 게 아니라 민중, 국민이 훌륭해서 극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반복이 없도록 지금 현재의 문제가 되는 내란, 3대 개혁을 하는 것이 국가 개혁이다. 알겠습니다. 시대적 요구고 국민적 요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강복 시점에도 지금도 가장 빛나는 것은 국민, 바로 민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8.15 강복절에 준비한 KBS 열린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사장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